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우선적으로 어려운 지역구를 출마하겠다라고 계속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신당이 지금 지지율 변동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당이 가장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전략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다른 당에 있을 때도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공천자를 두 번 검증하게 되는,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두 번 검증하게 되는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기준을 조금은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당의 명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당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어떤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가지고는 파악해보고 개별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호명한 것이고, 순서나 아니면은 뭐 친밀도 등의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언론에 다양한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빅텐트라고 이야기되는 제3지대의 구성하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에 저희가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실제 논의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외빈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 비겁한 면이 대가다 이런 게 아니라 양당을 가리키면서 한 거라는 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욕을 하거나 저에 대한 뭐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일례로 뭐 김용남 위원장도 때에 따라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을 같은 당에 있을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수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좀 같이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비단 최근 몇 년간의 경험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경험에서 저는 어떤 큰 마음을 먹고 두 세력이 연대했을 때 그 안에서 사리사욕에 따라서 이간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누구를 배척하려고 좀 사수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혁신당이 그래도 좀 몰아가고 싶은 방향성이 있다면은 선명한 정책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미 지지난주에 양양자 대표님께 밝혔던 것처럼 저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가 정책을 선명하게 앞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양양자 의원님이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거 왜 뭐가 있냐 하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양양재 의원님의 교육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공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굉장히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각 당의 선명성, 아까는 제가 새로운 선택의 여성징병제 논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 화두를 용기 있게 던진 것에 대해 가지고 흥미롭게 바라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제3지대 아젠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총선이 이재명이 나빠요, 윤석열이 나빠요의 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번외편으로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가 나빠요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건 제발 사법부에 가져가시라. 예, 저는 솔직히 명품백과 초밥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철저하게 회피하는 제3지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개혁신당 아까 당원 가입하신 분들의 에세이 수기를 다 공모를 해서 받아보고, 참 이게 보통 돈 들여서 FGI라는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지지층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저희가 뭐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거 다 받아서 읽어봤더니만은 특이한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층이 흡수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까 대표로 읽어주신 꽈배기 장사하신다는 우리 인천 부평구의 당원께서는, 또 모친께서는 또 민주당 당원이셨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것처럼 저는 개혁신당이 지금 지지세를 확장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인물 중심의 정당이나 아니면은 특정 진영의 이중대 또는
비주류처럼 보이는 정당과는 모습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축사하다가 앞에 오랜만에 김종인 위원장을 앞에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시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이야기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괴리가 있는 것은 아마 당내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젊은 사람 또는 새로운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인으로서 그 시기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해라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라고 하는 것 따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불경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 처음에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연히 그런 의견 다뤄줘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것을 다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준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그것을, 이게 사실 12년 전에 국민의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되짚어봤으면은 뭐 본인들은 스스로 한동훈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처럼 되길 바란다고 하는데, 그때와 뭐가 달랐는지 백서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때만큼만 하면 될 텐데 못할